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화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제 화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두 개 챕터에 걸쳐 가지고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뭐 거시경제학자들이 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이유가 이제 화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왜 화폐가 중요하냐? 물론 이거는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이외에 거시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왜 화폐가 중요하냐? 일단 이제 화폐가 중요한 이유는 그 화폐의 양하고 물가가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인데요. 과거의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화폐의 양을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화폐의 양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화폐라고도 번역을 하고 통화라고도 번역을 하고 해서, 원래 화폐는 만일을 화폐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통화는 이제 커런시를 번역해가지고 통화라고 하고, 또 만일을 우리가 번역할 때 화폐가 아니고 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돈이라는 말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의 용어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서 돈 얼마나 벌었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빌 게이츠는 돈이 굉장히 많어, 그러면 이제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판기 앞에서 친구한테 너 돈 얼마나 있냐, 좀 꺼내 먹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화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쓰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 그냥 화폐 또는 통화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화폐의 양 그러면 이제 많이 서플라이거든요. 퀀티티 오브 만이라고도 하고, 많이 서플라이하고 퀀티티 오브 만이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했었을 때는 화폐 공급, 화폐 공급량, 화폐의 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폐하고 통화라는 말을 서로 마니하고 커런시지만은 서로 그냥 구분하지 않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통화량,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에 따라서 또는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는 통화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통화량이라는 것은 이제 화폐의 양이라고 하면 되고, 통화하고 화폐는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용어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았던 국가들이 대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 1970년부터 98년 사이에 가장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나라부터 가장 낮았던 나라로 이렇게 줄을 세워 보면은
대개 가장 높았던 나라들이 통화량 증가율이 한 거의 기간이 한 30년에 걸치는 기간이죠. 30년 동안에 연평균 통화량 증가율이 높았던 나라들이 되게 물가 상승률도 높았고요. 통화량 증가율이 낮았던 나라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맞아.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이니까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이제 통화론자인데 대표적인 어떤 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화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화폐의 양하고 경기입니다. 화폐의 양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파들 간의 의견이 갈리죠. 특히 이제 통화론자가 아니면 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화폐 중립성, 그러니까 화폐의 양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친다. 대표적인 게 경기라는 게 실질 변수잖아요. 그래서 화폐 중립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주장이 이제 큰 이제 비판에 직면한 것이 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연구가 프리드만하고 에나 시바르스가 한 이제 두 사람이 쓰는 이제 미국 통화사라고 하는 책에, 두꺼운 책에 연구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보면은 화폐의 양하고 그 다음에 경기, 즉 실제 국내 총생산이죠. 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거시경제 1을 배운 학생들은 이제 이것이 고전학파의 주장은 총곡곡선이 단기에 있어서 수직이고, 통화론자의 주장, 그리고 통화론자의 주장을 또 케인스 학파나 서로 그 점에서는 비슷하니까 화폐의 양이 단기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케인스 학파 통화론자들이. 이것은 이제 단기 총곡곡선이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것이 물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죠, 그죠? A하고 B가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A가 B를 반드시 코즈하는 건 아니죠, 그죠? B가 A를 거꾸로 코즈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스퓨리어스하다.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스퓨리어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는 관계가 없는데 겉으로 볼 때 이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또는 A하고 B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A가 B를 코스하거나 B가 A를 코스하는 게 아니고 C라고 하는 제3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C가 A를 코스하고 C가 또 B에 인과관계를 미치면은 A와 B가 마치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유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간에 반드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통화량하고 경기가 반드시 통화량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통화량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라면은, 그러면 이제 뭡니까?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통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미치는 정도나 시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실물적 경기 변동론자,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전통을 가장 잘 받아들인, 가장 이제 물론 고전학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실물적 경기 변동론자는 이 두 개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죠.
경기가 오히려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 리버스로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물론 이런 얘기들은 뭐 앞으로 좀 가면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간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반드시 이런 거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두 개 간의 상관관계가 통화량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로 인한 것이다라고 믿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케인스 학파 또는 통화론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케인스 학파 같은 사람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자. 그러면 이제 화폐의 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폐의 양 또는 이자율을 조절해 가지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인데, 거시경제 정책에는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왜 화폐가 중요하냐? 두 개가 만약에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게, 재정 정책은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고 비용이 비싼 정책이고, 통화 정책은 이거는 대동강 봉익임선달처럼 이제 공짜로 하는 정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만은 재정 정책을 쓰려면은 세금을 걷어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사거나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죠. 세금을 걷어서 쓰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빚을 내서 쓰든지, 그건 미래 세금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반면에 통화 정책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현금을 풀거나, 그러니까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헬리콥터 드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워낙에 많이 들어봐서, 실제로 그렇게 헬리콥터 드랍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봉투에다가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각자의 집 주소로 보내준다. 그거나 헬리콥터 드랍이나 같은데, 헬리콥터 드랍은 누군가 운이 좋으면 많이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헬리콥터 드랍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현금을 찍어내는 것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현금은 그래도 찍는데 돈이 들잖아요. 요새는 위조 지폐 방지하려고 상당히 정교한 이제 지폐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요새는 이제 지폐가 아니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마치 지폐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만지면 탄성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돈을, 위조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또 한 가지 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준예치금이라고 하는, 지준계좌라고 하는데, 원래 이 지준계좌는 통화정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화폐 공급을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은행들이 지준계좌를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것은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이 물건에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은, 내 거래은행이 A은행이고 이 사람 거래은행은 B은행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A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표를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가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다고 하면 1,000만 원어치,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현금인출기 가가지고 계좌이체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계좌이체 할 때 이제 계좌이체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게 뭡니까? A은행한테 B은행에 있는 고객인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여러분들 그 계좌이체 할 때 집어넣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이 사람 은행이 뭐냐? 내 은행은 당연히 내 계좌로 들어가니까 알 거고, 내 계좌도 알 거고, 얼마 지급하느냐? 그 지급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금 인출기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급하라고 하는
그 인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걸 뭐 꼭 현금 인출기 갖고 할 수도 있지만은 수표 있잖아요. 당자 수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제 수표를 쓰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데 유학을 가면은 아직도 수표를 써가지고 뭐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지금은 뭐 이제 그게 뭐 그 자동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런 걸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 처음에 이제 뭐 내가 유학을 갔을 때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수표로 써가지고 편지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수표를. 전기회사에도 붙이고 전화회사도 붙이고 다 그게 이제 매달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뱅킹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지시를 하는 거예요. 수표도 그 수표 안에 딱 보면은 이거 누구한테 지급하고 얼마고, 그러면 이제 이거 받은 사람이 자기 은행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급 명령이 내가 온라인으로 내가 할 때는 내가 지급 명령을 하죠. 수표를 쓰는 거는 뭡니까? 내가 수표를 쓰는 것 자체는 지급 명령이 아직 아니죠. 수표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급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게 이제 지불 결제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물론 우리가 예금을 하고 은행은 뭐 예금한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전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 아니면 더 매입이 더 중요한 역할이 이 지급 결제를 그 안전하게 원활하게 해주는 게 은행 시스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준예치금이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은행은 A고 이 사람의 은행은 B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은행한테 이 사람의 B은행으로 있는 이 사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 이렇게 지급 지시를 하면은, 그러면 A은행이 이제 B은행에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A은행이 B은행에다가 직접 1,000만 원을 뭐 현금으로 보냅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게 안 하고 A은행하고 B은행은 서로 한국은행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은행이라면 한국은행에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에다가 다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있는 A은행 계좌에서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넘겨줘라. 그러면서 이제 B은행한테는 그 지시가 너한테 가는 1,000만 원은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다.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모르면은 그냥 B은행은 그냥 1,000만 원 받고 이게 안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ATM에서 그거 하나 하지만은 이 일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지시를 넣으면은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레인지가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원래 이제 지준예치금은 이와 같이 이제 지급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할이 있는데, 뭐 기왕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행이 화폐 양을 좀 늘리고 싶다. 현금을 찍어서 풀어도 되지만은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은행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지준예치금 계좌에 잔고를 늘려주는 거예요. 물론 잔고를 그냥 늘려주면 공짜니까 그렇게 안 늘려주고 잔고를 늘려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지만 그 빌려준 돈은 사실은 갚을 필요가 없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가면서 다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지준예치금을 늘려주는 거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냥 저 컴퓨터 키보드에 그냥 스트로크 몇 번만 하면은 금액이 딱 늘어나 버리는 그런 이제 거의 뭐 공짜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공짜입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그걸 하면서 아까 은행한테서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이런 거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지준예치금을 늘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준예치금 늘려줄 때 이게 그냥 공짜로 늘려주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그랬잖아요.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든지. 근데 국채를 가지고 받으면 뭡니까? 심지어는 중앙은행은 그 국채 받아서 국채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또 통화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그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것이, 통화정책이, 훨씬 이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 수단, 일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화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화폐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화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화폐를 정의할 때는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화폐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요게 화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화폐를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화폐는 그 기능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왜 기능에 의해서 정의가 되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화폐가 중요하다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죠. 화폐와 인플레이션, 또는 화폐와 경기, 또 통화정책. 수단, 통화정책이 중요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화폐하고 물가 또는 화폐하고 경기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왜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괜히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화폐의 양이 물가나 경기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유는 화폐가 거시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화폐를 정의할 때, 또는 화폐의 양을 측정하고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금이다, 금이 화폐, 금의 양을 가지고 측정하느냐, 뭘 가지고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화폐의 중요성이 경기나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는 화폐의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정의할 때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 얘기가 먼저 나와요. 화폐의 역할, 기능, 펑션 또는 화폐의 롤. 그래서 중요한 이제 그 화폐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본원적 기능이고 하나는 파생적 기능이에요. 그 본원적 기능이 뭐냐면은 교환의 매개수단, medium of exchange, 그 다음에 지금 순서가 계산의 단위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게 본원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뛰어넘고 가치의 저장 수단, 이 두 가지가 본원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 계산의 단위 또는 회계의 단위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파생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매개수단부터 먼저, 교환의 매개수단, medium of exchange 또는 이제 뭐 지불 수단, means of paymen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래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받고,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 것자 갈래자니까, 갈 것자 올 것자인가? 하여튼 뭐 오고 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거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뭘 주고 대신에 뭘 받고, 물건을 주고 뭘 받는데 그 받는 게 이제, 또는 내가 물건을 사고 뭘 주는데 그게 이제 지불수단이라는 거죠. 지불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수단. 근데 이제 이 기능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화폐인데, 물론 이제 교환의 매개수단이 반드시 이제 화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물 교환을 과거에는 하기도 했어요. 화폐가 없었을 때는.
근데 이제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화폐가 없이 물건과 물건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이 필요한데 그럼 저 사람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사람한테서 그 물건을 사고 뭔가를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급하려고 하는 것도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저 사람이 원치 않으면은 거래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립되려면은 나도 저 사람이 가진 물건을 원하고 저 사람도 내가 가진 물건을 원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고 이제 그 욕망의 이중적 일치는 그냥 우연히 이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일어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는 뭡니까? 찾아다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또 서치라 그러죠. 탐색.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실업에서 직장 탐색. 왜냐하면 내가 고용되는 것도 마치 이중적 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저 직업을 원해야 되고 저 직장도 나를 원해야 되고 또 뭐 탐색이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짝 찾는 거 저기 배우자 찾는 거. 남자도 여자를 원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탐색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물물교환도 탐색. 그리고 탐색은 뭡니까? 시간이 듭니다. 노력이 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거래적 비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드는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내가 이가 아프면은 치과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하려면은 경제학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치과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내가 찾아다녀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경제학 강의를 원하는 이상한 친구를 하나 치과 의사를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를 치료하는 대신에 뭐 경제학 강의를 내가 1시간 동안 해줬다. 그럼 그 1시간 동안 해준 거는 치료의 대가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치료를 받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2시간을 돌아다녔다. 그럼 2시간 내가 돌아다니는 거는 내가 1시간 강의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건 저기 2시간. 근데 그 2시간은 치료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죠? 2시간은 이 경제학 강의를 듣고 내 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과 의사를 찾기 위해서 내가 탐색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래적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물 교환은 트랜잭션 코스트가 커요. 그러면 이제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거래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의 정가제 이것도 물건 살 때마다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면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 찾아다녀야 되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또 큰 코스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 가지고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가 훨씬 더 협상을 잘해가지고 더 싸게 샀다 그러면은 배가 아프잖아. 그것도 일종의 거래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제도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교환에 있어서는 그 제도라는 게 결국 뭐냐면 화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자인 내가 이가 아파가지고 저거를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치과의사 경제학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치과의사를 찾을 것 없이 일단은 먼저 경제학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아무나 먼저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경제학 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화폐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불 수단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치과의사 아무한테나 가면은 그 사람은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지불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generally accept가 돼야 돼요. 아주 특이한 거면은 이거는 받아들여지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general means of payment, generally accepted means of payments. 이게 이제 화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가치 저장 수단.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은 이거는 이제 화폐 지금 내가 아까 방금 얘기한 이 거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제 쓰려고 내가 먼저 경제학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해주고 교환의 매개 수단을 받았어요. 받은 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한테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다 녹아버려서 쓸 수가 없어. 이거는 뭡니까? 가치 저장선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왜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시점하고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시점이 동시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의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구매 판매 시점에 이중적 일치가 필요하죠. 만약에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아주 더운 나라에서 아이스크림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쓴다면, 그러니까 구매 시점과 판매 시점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생적인 게 계산의 단위 또는 회계의 단위. 그러니까 물건의 이제 값을 매길 때 이게 만약에 화폐라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폐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쓰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양대학교 2016년 2학기 수업료 그러면 수업료 한양대학교는 얼마 받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쌀 한 가마니 더하기 고기 돼지고기 10근 더하기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식당에서 또 도서관에서 한 30시간 일하는 거 그러면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보리 20kg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느 쪽이 비싼지 싼지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폐로 딱 해가지고 우리는 한 학기에 500만 원이다. 연세대학교는 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연세대학교가 비싸구나. 이런 게 이제 쉽게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산의 단위라는 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게 없이는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혼란스럽게 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원적 기능, 교환의 매개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정리를 하는데 보면은 이게 쉬운 게 교환의 매개 수단은 특히 이제 교환의 매개 수단은 뭡니까? 그냥 교환의 매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generally accepted가 돼야 돼요. 누구나 널리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잘 못하면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이 범위가 가치 저장 수단이 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안에 이제 교환의 매개 수단이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 근데 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 왜냐하면 이 가치 저장 수단은 가치 저장 수단이 바로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에셋이라고 하는 거. 돈도 에셋이고, 집도 에셋이고, 증권도 에셋이고, 주식도 에셋이고 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환의 매개, 지불 수단으로서 널리 수용되는 게 이제 화폐인데, 근데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지불 수단으로 정말 잘 수용되는 게 있고, 좀 수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서열이 있다는 거죠. 서열이 있는데 가장 서열이 높은 게 현금이겠죠. 현금은 거의 누구든 이거는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수표라고 하는 것은 수표 자체가 지불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수표를 써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금 자체가 이제 사실은 지불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당좌예금이라고. 우리는 당좌예금이라고 부르지만은, 이제 이건 그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뭐 체킹 어카운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표를 써가지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현금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체킹 어카운트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고, 이거는 뭐, 또는 요구불 예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요구불 예금.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디맨드 디파짓인데,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돈의 인출을 요구를 하면은 은행이 즉각적으로 인출 요구에 응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원한테 출금전표 써가지고 나한테 100만 원 출금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 100만 원 이거 아까우니까 못 내주겠다. 그러면 이거 뭐 은행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 디맨드 디파짓이 아니고 만약에 뭐 MMF다. 그러면 은행에서 MMF는 제도상 인출 요구를 하고 하루 후에 인출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인출 못 합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MMF는 당장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MMF하고 뭘 좀 묶어가지고 하루 일찍 인출을 해주고 대신에 그 이자를 깎아버리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MMF는 인출도 하루 전에 해야 되고 집어넣는 것도 오늘 집어넣으면 내일부터 이자가 들어가서 이자가 붙기 시작하고, 원래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MMF를 하면은 마치 오늘 내가 달라 그러면 오늘 인출되고 넣으면은 당장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도가.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MMF나 또는 뭐 다른 저축예금, 그러니까 뭐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100만 원 인출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꼭 인출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이게 원래 이자가 3%짜리, 요새는 뭐 3%도 없죠. 2.몇 %짜리인데 꼭 인출을 해야 된다면은 경과기간에 대해서 이자 페널티를 좀 해서, 원래는 2.5% 받아야 되지만은 뭐 1%만 우리가 이자 쳐가지고 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받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번 이자를 그대로 다 받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손해를,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요구불 예금은 이자나 이런 거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그냥 내놔라 그랬을 때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은행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것도 요구불 예금이고요. 또 뭐죠? 아까 수표 쓴다 그랬잖아요. 당좌예금. 수표도 뭡니까? 내가 써가지고 이 사람 주면은 이 사람이 당장 오늘 뛰어가가지고 자기 은행에 집어넣으면 바로 넘어와. 이론적으로는 바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나 아니면 뭐 이 요구불 예금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요구불 예금에 해당되는 게 체킹 어카운트, 또는 나우 어카운트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불 예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현금 요구불 예금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기예금, 뭐 그다음에 뭐 채권, 뭐 주식, 집, 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쪽은 뭡니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뒤로 갈수록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집으로 내가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이거를 뭡니까? 뭔가 이런 걸로 바꿔야 되죠. 예금이나 현금을. 그런데 집을 팔아가지고 예금이나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뭐 시가 10억짜리 집을 당장 내가 지금 팔았을 때 바로 팔리겠습니까? 바로 안 팔리죠. 그죠? 바로 팔려면은 사람들의 이목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가 10억인데 9억 5천에 급매로 팔겠다. 그러면 뭐 누가 오늘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9억 5천에 판다 하더라도 오늘 계약금 5천 걸고 뭐 한 달 후에 9억 주겠다. 잔금 치르겠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집 팔 때는. 근데 이걸 내가 오늘 9억 5천을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아야겠다. 그러면 9억 5천 못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9억이면 내가 현금으로 다 오늘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뭐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는 좋은 수단일 수 있어요. 특히 뭐 요새 뭐 아파트 값이 뭐 재건축 아파트 값이 뭐 거품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뭐 하루 자고 나면 올라가고 하루 자고 올라가는데 뭐 이것이 그러니까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불 수단. 지불 수단으로서 얼마나 기능성이 높으냐라고 할 때는 기능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성질,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자산이 얼마나 지불 수단으로서 쉽게 어떤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성질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나왔죠. 경제학에서는 여기저기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동성을 얘기할 때 유동성 선호설 할 때 그 유동성은 맞습니다. 이 유동성입니다. 또 뭐 듣죠?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 그것도 화폐에 대한 수요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용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얘기한 유동성 함정이나 유동성 선호설이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자산이 얼마나 쉽게라고 하는 것은 그 크라이테리언이 두 개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두 번째는 적은 비용으로. 그죠? 아까 집의 예를 들어보세요. 집에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급매를 해야 되니까 9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니다. 신속하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시키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잔금 기간 하지 않고 뭐 5천만 원 비용 치렀죠. 그 다음에 10억에서 9억 5천 된 것은 이제 뭘 얘기할까? 그러니까 급매하고 현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깎아준 것은 신속하게 했고, 집을 팔려면은 뭡니까? 뭐 복덕방한테 복비도 줘야 되고, 또 어쩌면은 그동안에 좀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도 뭐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는 수수료죠. 복비 같은 거는 이제 집을 팔 때 들어가는 수수료니까 이거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도 그렇지만은 내가 아주 희귀한 고미술품이 있다. 그럼 이거는 팔려면은 아마 더 어려울지 몰라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일반적 지불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성질 자체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유동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전환되는데 어렵다는 건데, 그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죠. 얼마나 신속하게, 그 다음에 또 비용.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일반적 지불 수단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성질, 얼마나 쉽게 전환될 수 있느냐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는 뭡니까? 현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뭐 현금 이걸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금하고 요구불예금을 합쳐가지고 유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화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화폐의 정의는 가치의 저장 수단 중에서 일반적인 지불 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산. 그런데 그 자산의 범위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까지를 잡느냐 아니면 요까지로 잡느냐 또는 이까지로 잡느냐에 따라서 물론 요 사이에도 지금 내가 채권했지만 이 사이에도 RP라는 것도 있고 뭐 CD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것 순으로 쭉 세웠을 때 요까지를 범위를 좁게 잡아가지고 얘를 일반적인 미디엄 익스체인지라고 보느냐 얘까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폐의 정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폐의 정의는 사실은 여러 가지 화폐의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화폐의 정의는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자산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통화지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씁니다. 그럼 통화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 중에 요까지를 화폐라고 하자. 또는 요까지를 화폐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것을 스페시픽하게 정해놓으면 그것이 통화지표입니다. 그래서 통화지표의 예를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통화지표의 예를 들면은 M1이라는 게 있고요. M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F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이라는 게 있는데 요까지는 통화지표고 요거는 조금 더 그 범위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유동성 지표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높고 따라서 뭡니까? 또 협의의 통화 지표고요. 밑으로 갈수록 더 광이. 그러니까 보면은 M1이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수시 입출익식 저축성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인데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있으면은 그거는 M1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M2는 이제 M1은 더하기 이제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 그 다음에 이제 시장형 상품, 이 시장형 상품의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MMF입니다. 마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거. 실적 배당형 상품, 뭐 금융채,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LF는 M2에다가 또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은 또 LF에다가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통화 지표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왜 화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화폐의 양하고 경기라든지 물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화폐의 양이고 일종의 얘의 양을 측정하면 M한 통화량이에요. M한 화폐량, M2 화폐량.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의 양하고 예를 들어서 물가 또는 경기, GDP 증가율하고 상관관계를 우리가 계산하고 이거의 양하고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이거의 양 계산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얘하고 상관관계가 높을 때도 있고 얘하고 상관관계가 높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그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뭡니까? 어느 쪽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교환의 매개수단의 양을 잘 측정한 것이냐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경기나 물가하고 밀접한 관계,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유가 화폐의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는 이유는 어느 하나의 통화지표가 다른 통화지표를 항상 압도를 하고 항상 이것이 경기나 이것의 양이 경기나 또는 물가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 예를 들어서 M2를 쓰는 게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면 뭐 다른 애들은 뭐하러 볼 필요가 없죠. M2만 보면 되는데 문제가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제 쓰는 거. 심지어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요 통화지표는 한국은행이 IMF의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지난 아마 2000년, 1990년대 말 그때 채택한 통화지표고요. 그 전에는 또 다른 통화지표를 썼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자꾸 변합니다. 이 통화지표의 정의도.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통화지표를 썼을 때는 현금 통화 M안이 이거였습니다. M2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M안에다가 정기예금하고 부금 몇 가지만 들어있었어요. 딴 거 안 들어있었어요. 다른 건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좁았죠. M1, M2가. 그리고 이제 M3라는 것이 있고 M2A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만들어졌어요. 자,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냐? 처음에는 이제 M1이나 M2만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이게 관계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인과관계라면 M2의 양을 조절하면 경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점점 더 이제 M2하고 경기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통화지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좀 더 통화지표의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M2A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해보니까 M2는 잘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데 M2A는 또 상관관계가 좀 있는구나. 근데 또 시간이 지르니까 또 그 상관관계가 없어져. 그러니까 또 범위를 넓혀서 M3라고 하는 것을 만드니까 또 상관관계가 좀.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존의 M1, M2, M3를 다 버리고는 새로운 또 M1, M2. 지금 여기 보이는 걸 체크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것은 무엇하고 관계됐냐면 금융혁신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많은 혁신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혁신의 대표적인 것은 신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사용하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 그 MMDA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MMDA라는 용어로는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은 보통 이제 자유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이게 이제 MMDA입니다. 이게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이건 뭐 여러분들이 MMDA라고 하는 것인지 알고
쓸 수도 있고 모르고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품은 없었어요. 은행에 가면은 그냥 이자를 수시로 입출할 수 있는 거는 이자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자를 좀 받으려면은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중도에 해지하면은 거의 뭐 이자 다 날라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깰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뭐 비상사태가 아니면. 근데 지금은 이제 MMDA라는 게 아마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돈이 머물러 있으면 이자를 약간 주고, 그 돈이 잔고가 평균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 약간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신에 또 수시 입출도 가능하고, 수시 입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뭐 거의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상품하고 다른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등장하면은 했는데 이 상품은 뭡니까? 요구불 예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성이 높아요. 대체성이 높은데 기존에는 요구불 수시 입출식 저축예금을 빼고 현금통화하고 요구불 예금만 애만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율이라든지 어떤 제도의 변화만 생겨도 뭡니까?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대거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대거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대체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가격 차이만 나더라도 한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대체성이잖아요. 커피하고 차가 대체성이 높다 그러면 커피값이 약간만 싸지면은 사 마시던 사람도 전부 다 커피로 가는 거고, 뭐 대체성이 낮으면은 암만 커피값이 싸도 나는 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커피 안 마신다. 대체성이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대체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두 상품이. 예.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통화량은 이걸 갖고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통화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화량이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M1하고 경기하고는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데 M1이 갑자기 줄면은 이거 잘못하면 경기가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M1 늘려야겠다. 늘린단 말이에요. 늘리면은 이건 늘어나는데 얘도 얘랑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교환의 매개수단은 사실은 줄지가 않았는데 대체성이 높은 다른 자산으로 빠져나갈 뿐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통화지표에 안 잡히기 때문에 마치 통화량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큰일 났다. 통화량 늘리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자산이 양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것이 뭡니까? 인플레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혁신이 왜 통화정책을 어렵게 만드느냐? 결국은 통화지표하고 기존의 통화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존의 통화지표 내에 있는 금융상품하고 대체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그것이 통화지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뭡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통화지표의 양이 실제 교환의 매개수단을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의 양하고 관계가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통화정책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처음에는 은행들이 이 통화지표를 자꾸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되게 이제 많이들 뭐냐면 넓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넓히고 과거에는 이제 이 M1이나 M2에 속하는 금융상품은 전부 다 뭡니까? 은행권 상품이었습니다. 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은 은행 말고도 뭐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는 뭐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지만 다른 이제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은행권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M1은 아직도 은행권 상품인데 M2로 들어오면 아까 뭡니까? 실적 배당형 상품, 시장형 상품, 금융채는 심지어는 채권이에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M2에 이게 이전에 이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LN에 있었겠지만 M2에 들어올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 MM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자꾸 등장을 하고 이전에 없던 것도 등장을 하고 있던 것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M1이나 M2에 들어있었던 상품하고 대체성이 높아지니까 M1하고 M2의 그 안정성이나 M1하고 M2가 물가나 경기하고 가지고 있었던 안정적인 관계가 이제는 깨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통화지표를 처음에는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혀지고 그 범위가 넓혀지는 게 은행권에 있는 상품뿐만 아니고 비은행권, 제2금융권 상품도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넓혀졌는데 이것도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통화정책이 과거에는 통화정책이 통화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통화정책의 운영 변수라고 할까 또는 뭐 목표 변수가 통화량이 아니고 이자율을 타겟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통화량하고 관련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통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그래서 이제 금융혁신 때문에 그렇고 화폐의 양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화지표는 우리가 그 통화정책에 있어서 보조지표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화량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중요하고요. 화폐의 양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 변수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항상 가지느냐 이거는 아직 이제는 좀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화폐의 수요하고 공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폐 공급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화폐 수요를 얘기를. 자, 화폐를 공급을 하는데 화폐는 크게 두 금융기관이 공급을 합니다. 첫째는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고요. 둘째는 일반 은행인데 우리가 보통 이걸 예금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예금을 받는 은행.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통화 지표를 보면은 현금 통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는 것이죠. 이걸 뭐 예금은행이 현금 통화를 공급하면은 예금은행도 위조 지표를 공급하는 게 되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는 뭡니까?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에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예금은행이 공급을 하는 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화폐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이 금융상품을 보면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것이 있고 예금은행이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를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래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조금 이게 본원통화 리저브만이라고 해요 보통. 맞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요. 아까 현금이라 그랬는데 현금을 우리가 화폐 발행이라고 합니다. 화폐 발행 더하기 지준재치금.
화폐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통화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주화, 그러니까 현금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 그 다음에 주화는 동전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화폐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인쇄를 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인쇄를 해서 만들어서 중앙은행 바깥으로 나와야지만 화폐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찍거나 주화를 찍어내는 것은 발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쇄고 주조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지. 이걸 만들어서, 사실 만드는 거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것도 아니죠. 조폐공사라든지 또는 주조하는 거는 아마 풍산인가 그런 회사에서 만들고. 그거 자체는 세종대왕이 찍혀져 있는 종이일 뿐이지 아직 화폐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앙은행으로 운반이 되어서 와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무언가 이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 하든지 간에 헬리콥터에 싣고 드랍을 하든지 간에 중앙은행 금고 밖에서 바로로 리걸하게 누가 훔쳐서 나오면 안 되고 리걸하게 빠져나오면은 합법적으로 빠져나오면은 그게 이제 그때가 발행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때 합법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어떤 형태가 있는지는 다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현금이나 지폐나 주화인데 그걸 우리가 화폐 발행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지금 중앙은행 그 지하에 큰 금고가 있는데 한국은행. 한국은행 그 금고를 요새 한국은행이 건물을 새로 레노베이트 한다고 딴 데로 옮겼죠. 아마 신문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금고 안에 있는 돈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거는 화폐 발행이 아니에요. 중앙은행 안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고를 중앙은행에서 남대문에 삼성생명 있는 쪽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직 중앙은행 밖으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세종대왕이 인쇄되어 있는 종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지준예치금. 그러니까 중앙은행 안에 은행들의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중앙은행이 이게 이 돈이 은행이 입금을 해서 만들어졌든 아니면 중앙은행이 그 잔금을 너 이쁘니까 1조 원 늘려주겠다 해서 늘렸든 하여튼 그 잔고가 있으면 그것도 보는 통화예요. 자,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화폐 발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나 주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는 나눠질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은행.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금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예금을 받는 은행.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신한은행, KB 하나, SC제일, 시티 이런 데는 다 당연히 들어가고 국책은행 중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은행 예금 받죠, 그죠? 또 뭡니까? 산업은행도 예금 받죠. 지방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다 예금 받죠. 그러니까 이 예금 받는 은행들을 우리가 예금은행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 은행들을 이건 거시경제 시간보다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화폐금융론이나 금융시장론 이런 데서 이제 배우게 되는 얘기들인데 시중은행 우리가 은행을 분류할 때 시중은행, 특수은행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예금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은 다 예금은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산업은행도 많이 받지는 않지만 예금 받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수출입은행 있는데도 예금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안 받지만은 수출하는 기업들한테서는 예금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금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금을 받는 은행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은행 바깥으로 돈이 빠져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에요. 센트럴뱅크입니다. 센트럴뱅크 밖으로 돈이 빠져나오면 화폐 발행인데, 이 밖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금은행하고, 또는 뭐 예금이 싫으면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행하고 그 외. 그러면 빠져나온 돈의 일부는 예금은행이 가지고 있고 빠져나온 돈의 나머지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겠죠. 이걸 두 개를 분류합니다. 예금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폐나 주화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제금이라고 부릅니다. 시제금. 영어로 vault cash인데, 왜냐하면 은행은 현금이 있다면은 당연히 뭡니까?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금고에다 넣겠죠, 그죠? 뭐 큰 금고에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텔러들이 쓰는, 여러분들 보면 은행 텔러들 뒤에도 다 금고들이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몇 천만 원 정도의 현금은 거기다 넣어놓고 쓰다가 그게 다 떨어지면은 또 뒤에 있는 큰 금고에 가서 또 갖고 와서 하여튼 뭐 어디 있든 간에 시제금이 있고요. 그 이외에 있는 지폐나 주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현금 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제금하고 현금 통화라고 나눕니다. 이거 현금 통화는 우리가 이걸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는 현금 통화, 시제금, 지준예치금. 이 지준예치금은 좀 정확하게 중앙은행 지준예치금,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 지준예치금이라고. 중앙은행이 예치한 게 아니고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쓰고요. 이게 좀 이미 요런 내용들을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들은 좀 재미가 없어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만 더 가겠습니다. 자,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시제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제금하고 지준예치금은 은행이 왜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예금자가 은행에 대해서, 아까 뭡니까? 지불 요구를 할 때, 은행이 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지불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시제금은 현금으로 내가 1,000만 원 인출하겠다. 그러니까 급하게 한 것이고. 또는 뭡니까? 내가 꼭 지불 요구를 할 때 내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 은행에 있는 이 사람 계좌로 이체해달라. 그러면 현금으로 해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체하면 되는데 아까 이체를 뭡니까? 이게 한국은행에 한은에 A은행의 계좌가 있고요. B은행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뭐 나하고 이거는 뭐 이름을 아는 친구가 노현이밖에 없으니까 김노현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노현이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은행한테 주라 그러면은 A은행에서 B로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는 뭡니까? 현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 A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B은행에 있는 계좌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B은행은 1,000만 원이 생겼네? 근데 이게 왜 생겼나 보니까 내가 얘한테 주라고 지시가, 이 지시는 이제 내가 A은행에 그걸 지시하는 순간에 A은행이 B은행한테 그걸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친구 거구나. 그러고는 이 친구 계좌에다가 1,000만 원을 이제 넣어주죠.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이 지준예치금 자체도 뭡니까? 지불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지불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지불 또는 지불 준비금 또는 지급 준비금, 지불 지급 비슷한 용어니까 현금 통화. 그래서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얘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화폐 발행은 현금 통화하고 시제금이 화폐 발행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현금 통화는 우리가 아까 M1에서 봤던 현금 통화하고 같은 현금 통화입니다. Currency in Circulation.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는 이거하고 이거 합친 것인데 저걸 보면은 저기는 지불준비금이 들어있지 않고 현금 통화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불준비금은 이건 어디로 간 것이냐 이제 그것은 뭡니까? 뭐 잘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이 지불준비금을 일종의 시드만이 그러니까 C로 일종의 뭐 자기 자본금이라 뭐 시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미천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은행들이 만들어내는 또 화폐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뭐 당연히 다음 시간에 해야겠죠. 너무 좀 천천히 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빨리 진행할 테니까 좀 책을 좀 읽어오기 바랍니다.